무너진 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침묵이 아닙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과의 침묵. 피를 나눈 사람과 마주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침묵.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수님은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손이 수님의 손을 닮았습니다. 마디가 굵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는 손. 언제 이렇게 컸는지. 이 손이 한때는 수님의 손가락 하나를 꼭 쥐던 손이었는데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수님은 그걸 집어듭니다. 봉투 안을 꺼냅니다. A4 용지 2장. 빽빽한 글자들. 법률 용어들. 하지만 읽지 않아도 압니다. 표지에 적힌 글씨만으로도.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1억 3천만 원. 재혁아. 엄마 미안해. 재혁이 먼저 말합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이게 뭐야? 내가 알아보러 갔었어. 엄마 집 담보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냥 알아보기만 한 거야. 아직 신청한 거 아니야. 알아보기만 했다고. 응. 내 허락도 없이. 재혁이 입술을 깨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는 게 대답입니다. 수님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가 뚝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 오래된 실이 마지막 한 올까지 다 닳아서 끊어지는 것 같은.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말해봐. 처음부터. 재혁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빨갛습니다. 며칠은 울었을 눈. 아니면 며칠 동안 울고 싶어도 못 울었을 눈. 3년 전에 동업자가 들어왔잖아. 그 사람이 투자금을 빼돌렸어. 회계를 그 사람이 맡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믿었어. 1년 동안 조금씩 빼간 거야. 내가 알아챘을 땐 이미 늦었고. 고소는 했어? 했어. 근데 그 사람 재산이 없어. 이미 다 처분하고 판결 나도 받을 게 없대. 수님은 눈을 감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등을 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이 꼴이 됐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이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님은 압니다. 그 나쁜 동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들이 더 꼼꼼했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이 문제를 엄마한테 가져오기 전에 다른 방법을 더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직원들은 다 내보냈어. 지난달에 마지막 월급이라도 챙겨줄 수 있을 때. 그 말에 수님의 가슴이 살짝 움직입니다. 직원들 월급은 챙겼군요. 이 아들이 나쁜 놈은 아닙니다. 어리석었을 수는 있어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재혁아. 응. 지금 사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 집. 재혁이 잠깐 말을 멈춥니다. 전세 만기가 다음 달이야. 집주인이 올려달래? 근데 지금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은주는? 몰라. 그 두 글자가 수님의 가슴을 찌릅니다. 몰라. 며느리 은주. 결혼한 지 11년 됐습니다. 손녀 하나 있습니다. 올해 9살 미나. 은주가 뭐래? 말을 안 해. 그냥 없는 것처럼 있어. 없는 것처럼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수님은 압니다. 곁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있는 것.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다른 곳을 보는 것. 그게 얼마나 싸늘한 건지. 수님은 재혁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이 낡았습니다. 43인데 쉰처럼 보입니다. 눈 아래 골이 깊고 이마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 얼굴로 혼자 버티고 있었을까요? 수님은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집 담보로 잡아도 된다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왔다가 멈춥니다. 이번엔 멈춥니다. 재혁아.
응. 엄마가 이 집 담보로 잡아주면 그 돈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제일 급한 빚 막고 새로 작은 사업 다시 시작해 볼까 하고. 새 사업? 응. 이번엔 뭘로? 아직 구체적으로는. 재혁아. 수님이 말을 자릅니다. 재혁이 멈춥니다. 엄마가 이 집 잃으면 어디서 살아? 재혁이 입을 열었다가 다뭅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지 알지? 이제 월세 내면서 살 돈이 어디 있어? 아빠 남긴 이 집이 없으면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엄마 나 갚을게. 진짜로? 갚을게가 몇 번째야, 재혁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재혁의 얼굴이 굳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재혁이 20대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수님은 작은 적금을 깼습니다. 30대에 두 번째 사업 때 남편 몰래 쌈짓돈을 보탰습니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갚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갚을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게 아들 잘못만은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들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그 결과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엄마.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른 남자의 눈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수님은 압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얼마나 쉽게 울지 않는 아이인지. 이 아이가 우는 건 정말 끝에 몰렸을 때입니다. 엄마 나 진짜 방법이 없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이 수님의 가슴을 후빕니다. 깊이. 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식이 우는 순간 심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성보다 빠르게. 뭐든 해주고 싶어집니다. 다 줘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님은 그 충동을 누릅니다. 억지로.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재혁아. 오늘은 그냥 자고 가. 재혁이 고개를 듭니다. 밥 먹고 씻고 자고. 그게 다야 오늘은. 엄마. 내일 얘기해. 그 말로 대화를 닫습니다. 재혁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수님은 부엌으로 일어나 냉장고를 엽니다. 손이 아직 떨립니다. 냉장고 안을 보는데 뭐가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식혀줍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가 또 다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 그 질문이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나옵니다. 내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오늘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질문을 묵살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봅니다. 밤이 됐습니다. 빌라 앞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님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약속을 합니다. 소리 없이 창밖을 보면서. 이번엔 안 돼. 이번엔 내가 먼저야. 모성의 덫. 여러분 자식한테 안 된다고 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식이 울고 있을 때, 특히 자식이 정말 힘들어 보일 때,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모성의 덫입니다. 사랑이 덫이 된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고통받는 걸 보느니 내가 고통받겠다는 심리. 그게 어미의 본능이지만 그게 반복되면 결국 둘 다 무너집니다. 수님은 그걸 이제 압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재혁은 건넌방에서 잡니다. 오랜만에 이 집에 재혁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집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소리가 다릅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섞인 공기. 수님은 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쌀을 씻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냉장고에 있던 두부와 애호박, 작은 냄비에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웁니다.
제역이 일어난 건 8시가 넘어서입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왔다가 밥상을 보고 멈춥니다. 엄마 또 새벽에 일어났어?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몸 안 좋잖아. 이 나이 되면 어차피 잠이 없어. 제역은 자리에 앉습니다. 밥을 뜹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먹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맛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에서 뭔가 움직입니다. 이 아이가 이 밥상에서 밥을 먹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숙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부엌에서 수님이 부르면 응 하고 대답하던 때가, 그게 어제 일 같습니다. 동시에 평생 전 일 같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습니다. 제역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어제 생각해 봤는데? 응. 나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수님이 기다립니다. 집 담보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 은행은 다 막혔고 사채는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 돼. 엄마 집이 유일해. 1년만, 진짜 1년만 말미를 주면 내가 뭔가 만들 수 있어. 엄마 절대 집 못 찾는 상황 안 만들게. 조용히 다 듣습니다. 그리고 수님이 말합니다. 안 돼. 두 글자. 제역이 멈춥니다. 엄마, 안 된다고. 왜 안 돼? 이전에도 도와줬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제역이 눈썹을 찌푸립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제역아, 엄마가 이전에 도와줄 때마다 어떻게 됐어? 생각해봐. 사업이 나아졌어? 아니면 또 문제 생겼어? 제역이 입을 닫습니다. 도와준 게 도움이 됐으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 말은 엄마가 도와준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냥 돈 쥐어주는 게 도움이 아니었던 거야. 그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내 탓도 엄마 탓도 아니야.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지. 제역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엄마, 나 지금 거기에 대해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야. 당장 다음 달에 집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알아. 아는데 안 된다고? 응. 제역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납니다. 엄마가 진짜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가슴 정중앙에 수님의 눈이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그래도 제역아, 앉아? 앉기 싫어. 앉으라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역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으니까. 제역이 천천히 앉습니다. 엄마 말 들어봐. 엄마 지금 통장에 14만원 있어. 제역이 굳습니다. 국민연금 23만원 나오는데 관리비에 약값 내면 그것도 모자라. 아빠 남긴 예금도 거의 바닥났어. 엄마가 이 집 담보 잡히면 이자 매달 나가잖아. 그 이자 엄마가 어떻게 낼 것 같아? 제역이 말을 못합니다. 엄마가 집 잃으면 어디가? 너희 집 들어가? 근데 너희 집도 지금 전세 만기잖아. 그럼 엄마 어디가? 엄마가 지금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흘리지는 않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죽도록 도와주고 싶어. 근데 엄마한테 줄 게 없어. 진짜로. 이 집밖에 없는데 이 집까지 주면 엄마는 거리에 나앉아야 해. 긴 침묵이 흐릅니다. 제역은 테이블을 봅니다. 수님도 테이블을 봅니다. 두 사람 다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역아, 응. 엄마 이제 꽃꽂이 다시 시작하려고 해. 제역이 고개를 듭니다. 의아한 눈빛. 작게. 동네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강의 나가면 한 달에 얼마라도 생길 것 같아. 그 돈으로 엄마 살아야 해. 그게 지금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제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 방법을 찾아. 엄마는 엄마 방법을 찾을게. 엄마 방법. 응. 처음으로 엄마 방법. 그 말이 방 안에 가라앉습니다.
재혁은 한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낯선 얼굴입니다. 68년을 살아온 어머니의 얼굴인데 지금 이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한 사람의 얼굴.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시 찌개 그릇을 봅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먹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습니다. 된장찌개가 식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침묵이 예전의 침묵과 다릅니다. 예전 침묵은 서로를 피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지금 이 침묵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침묵입니다. 불편하지만 도망가지 않는. 재혁이 다 먹고 나서 일어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말없이. 수님은 뒤에서 그 뒷모습을 봅니다. 어깨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깨가 이 아이의 어깨입니다. 내가 낳은 어깨. 내가 어릴 때 토닥이던 어깨. 수님은 눈을 돌립니다. 창밖을 봅니다. 오늘 하늘이 유난히 맑습니다. 재혁이 나가면서 말합니다. 엄마, 꽃꽂이 잘 되길 빌게. 수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문이 닫힙니다. 수님은 한동안 그 문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새벽 3시. 밤은 솔직합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면서 미뤄둘 수 있는 것들이 밤이 되면 전부 올라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는 순간 낮에 못다한 감정들이 차례로 찾아옵니다. 순서도 없이, 예고도 없이. 수님은 누웠습니다. 재혁이 간 다음 집안 청소를 하고 설거지가 덜 된 곳을 다시 닦고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다가 잠이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형광등을 끈 방 안. 가로등 빛이 얇게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빛이 천장에 길게 늘어집니다. 재혁 생각이 납니다. 오늘 그 얼굴이, 설거지하던 뒷모습이, 나가면서 하던 말이 엄마, 꽃꽂이 잘 되길 빌게.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화해인지 포기인지 아니면 그냥 나오다 보니 나온 말인지. 그리고 또 생각납니다. 며느리 은주, 손녀 미나, 지금 어떻게 있을까? 그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세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있는데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그러다가 미선 생각이 납니다. 오늘 오전에 미선, 30년 만에 잡은 손. 그 손에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는 없는데 기억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프리지아의 그 달콤한 냄새. 28살의 수님이 꽃을 잡던 그 냄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생각이 올라왔다가 수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가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때도 고단했습니다. 그때도 불안했습니다. 다만 그때의 나는 아직 가능성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아직 꿈이라는 게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뒤에 있습니다. 전부 뒤에. 시계를 봅니다. 새벽 3시 12분.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밤은 자려고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몸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밤을 그냥 통과해야 한다는 걸.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에 가다가 방문 앞에 멈춥니다. 안쪽 방, 영수의 방. 남편이 떠나고 나서 수님은 이 방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침대를 안쪽 방에 두고 자신은 거실에서 잡니다. 안방에서 혼자 자는 게 이상하게 더 외로워서 문고리를 잡습니다. 돌립니다.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없겠지만 3년이 지났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이 방에 들어오면 항상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한약재 냄새 같기도 하고 면도 크림 냄새 같기도 한.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습니다. 잠깐 있다가 문득 일어납니다. 침대 옆 서랍장.
맨 아래 칸. 거기에 영수의 물건들을 넣어뒀습니다. 정리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정리하는 게 뭔가를 끝내는 것 같아서 서랍을 엽니다. 낡은 수첩, 안경집, 약 봉지들, 그리고 봉투. 크지 않은 흰 봉투. 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박수님. 본인이 쓴 글씨입니다. 영수의 글씨. 볼펜으로 천천히 눌러 쓴 악필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수님은 이 봉투를 알고 있습니다. 영수가 병원에 자주 다니던 말년에 썼다고 했습니다. 나 없어지고 나서 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정말 끝나는 것 같아서 오늘 밤 열겠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풀이 오래돼서 잘 뜯어집니다. 안에서 편지지가 나옵니다. 반으로 접힌 영수의 글씨로 가득 찬. 수님은 불을 켭니다. 스탠드. 노란 빛. 그 빛 아래서 편지를 펴니다. 첫 줄을 읽습니다. 수님아,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내가 평생 미안해할 것 같아서. 수님의 눈이 첫 줄에서 멈춥니다. 오래 그 줄을 봅니다. 미안해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살아있을 때? 1년에 한 번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없었을까요? 편지를 계속 읽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남편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했고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것은 안 보였다. 내가 꽃꽂이 그만두던 날을 기억한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도 그냥 내 편한 대로 했다. 그날 내 표정을 나는 3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한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는 없습니다. 그냥 흘러내립니다. 편지지 위에 떨어집니다. 잉크가 번집니다. 닦지 않고 계속 읽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말한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내가 힘든 걸 참고 버텨주는 게 나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속으로는 항상 자랑스러웠다. 그 말을 왜 못했는지 내가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 있다. 서랍장 맨 아래 통장들 사이에. 많지 않다. 하지만 내가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뒀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데 쓰길 바란다. 재혁이한테 주지 마라. 딸한테도 주지 마라. 박수님 너한테만 써라. 수님은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어깨가 흔들립니다. 소리 없이. 이 남자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봉투 안에만 담아두고 살아있을 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해줬으면.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울음만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가엾어서 평생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다간 이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평생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았으니까. 한참을 울고 나서 수님은 얼굴을 닦습니다. 편지를 다시 펴니다. 마지막 줄을 읽습니다. 수님아, 늦게 피는 꽃도 꽃이다. 부디 잘 살아라. 그 문장이 심장 어딘가에 박힙니다. 모처럼 뽑히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 수님은 편지를 접습니다.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눈을 감습니다. 늦게 피는 꽃도 꽃이다. 이 말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30년을 잘못 살게 만든 이 사람이. 그래도 이 말만큼은 맞습니다. 새벽 3시에 이 방에서 수님은 처음으로 울음 뒤에 고요가 오는 걸 느낍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의 고요. 아프지만 깨끗한. 그리고 눈을 뜹니다. 통장을 찾아야겠습니다. 영수가 말한 그 통장. 서랍장 안을 다시 뒤집니다. 통장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남편 이름 것, 공동명의 것, 낡은 것들. 그리고 박수님. 이름이 적힌 새 통장 하나. 수님은 그걸 꺼냅니다. 손에 쥡니다. 열어봐야 합니다.
근데 열기가 무섭습니다. 얼마일지. 많으면 무섭고 적으면 또 무섭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고 통장을 펴니다. 잔액 페이지. 숫자가 보입니다. 수님의 손이 멈춥니다. 입술이 달싹거립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무엇인지는 다음에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새벽 3시 이 방에서 박수님의 인생이 아주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4편에서는 통장 안의 숫자가 밝혀지고 수님은 그 돈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